복행근에 대한 인지가 합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립근을 활성화하는 운동은 이 몸의 밸런스를 깰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어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줄넘기 할 때 보면은 영입니다. 토요일 날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코어를 느끼는 방법이라는 걸로 강의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자꾸 코어를 되게 중요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정형외과 의사로서 제가 어떻게 하면 수술을 잘할까도 제가 느끼는 되게 중요한 과제지만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코어를 더 잘 느끼게 할 수 있을까가 제가 수술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의 재활까지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언제나 하는 고민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고요. 여러분들께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시는 어떤 게 코어인지, 재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저는 매일매일 연구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코어를 더 잘 느껴서 몸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을지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민님, 송하연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언제든지 질문 주셔도 좋고요.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냐면은요. 협착증이라는 게 결국 코어를 약하게 만드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착증이 코어를 약하게 만들다니 협착증은 그냥 아픈 병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아프면 협착증이고 안 아프면 협착증이 나은 거라고 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어떤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식의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협착증이란 건 결국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등이 굽어지는 병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왼쪽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척추관이 이렇게 까맣게 인대가 튀어나와서 척추관이 좁아지게 되면은 이게 허리를 피게 되면 신경이 눌립니다. 그래서 저절로 허리가 이렇게 숙여지게 되고 숙여지면 신경이 덜 눌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숙여지는 병이 협착증이거든요. 허리를 숙여서 협착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협착증이 생겨서 허리가 숙여지시는 거거든요. 이런 면들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양방 내시경 환자분들 치료하면서 보면은 수술은 완벽하게 됐고 제가 초기에도 뼈를 거의 건드리지 않고 수술했기 때문에 제가 수술이 완벽하게 됐고 누워서 체크했을 때 다리의 힘이나 감각 같은 게 힘이 완전히 정상이신데 잘 못 걷는 어르신들을 보고 서는 것조차 잘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보고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아니 이거는 내가 의과대학에서 배우지 못한 현상인데 다리 신경은 누워서 잘 움직이면 신경은 잘 살아있는 거고 허리에 신경이 눌려서 허리를 못 피시던 분이 신경이 안 눌려서 허리가 쫙 펴졌는데 왜 이분들은 잘 못 쓰실까? 이게 과연 어떤 문제 때문에 환자분들이 잘 못 쓰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깊은 생각을 해왔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런 환자분들을 재활시키는 과정에서 코어에 대한 나름의 좀 더 이해를 갖게 된 면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자주 보는 것들은 애기들이 처음에 걸음마를 할 때 보면은 다리에 힘이 좋아서 벌떡 쓰잖아요. 근데 애기들이 처음 걷기를 하는 거 보면은 몸의 균형을 못 잡습니다. 다리는 힘이 좋아서 일어서는데 몸통이 흔들리면서 못 걷는 현상. 저는 제가 오랫동안 협착으로 고생하셨던 어르신들을 어르신들이 석에 협착 치료가 훌륭하게 되고 일어섰을 때 균형을 못 잡고 잘 못 쓰는 현상을 보면서 이게 뭔가 아기들이 걸음마를 못하는 거랑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우리는 그냥 개념적으로 아기들이 잘 못 걷는 거는 처음에 균형 감각이 워낙 아기들이니까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고유 감각이 떨어지고 밸런스를 못 잡고 그리고 아기니까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가들이 잘 못 걷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들은 협착증으로 제가 감압을 해 드리신 분들은
뭐 균형 감각이 그렇게 떨어지실 이유도 별로 없으시고 이미 성장도 다 끝난 거고 고유 감각은 이미 다 확립이 되어 계신 분일 텐데 그런 분들이 적절하게 감압을 딱 하시면 심한 협착이 있으시고 연세가 늙으 오래 높으신 분들은 쓰라 그러면 쓰는 게 서서 균형을 제대로 못 잡으세요. 한 발조차 제대로 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얻은 결론은 결국 코어의 약화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잘 못 걸은다는 걷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음. 도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김민 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선생님 가끔 보면 어르신들 말고 젊은 사람들도 척추 관련해서 아프고 하던데 협착증도 선천적일 수 있나요?" 일단은 김민 선생님 질문 대답을 해 드리면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척추관이 좁은 뼈의 형태를 타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소수이고 선천적으로 협착증이 잘 걸릴 수 있는 형태의 척추관을 태어나신 분들이 또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아주 소수이시고 젊으신 분들도 협착이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협착증은 결국 나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결국 나이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일 뿐 나이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즉 상대적으로 몸통이 많이 흔들리면 협착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협착은 몸이 흔들리게 되고 그 흔들림을 잡아주기 위해서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고 인대가 두꺼워지면 생기는 게 협착입니다. 제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협착의 원리를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협착증이 생기는 이유는 처음에 정상적인 척추가 있었는데요. 뭐 어떤 이유로든 디스크가 퇴행이 오든 내가 다치든 어떤 이유들은 디스크가 허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 흔들리게 되는 것 자체는 외상, 디스크 손상일 수가 있습니다. 파열이거나 디스크의 수분, 물에 빠짐 이런 식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 흔들림 자체가 협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흔들리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이 재안정화를 갖는 과정에서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고 인대가 두꺼워지는 재안정화 과정까지 가는 것이 결국 협착입니다. 환자분들이 협착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설명을 들으시면은 디스크가 터지는 거랑 협착이랑 같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생기시는 거는 디스크가 발생하는 건 이 앞단의 문제입니다. 정상인 곳에서 외력을 받아서 디스크에 손상이 생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불안정이 초래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비교적 흔들림을 적게 해서 안정화의 과정에 들어가야지 인대 증식이 적게 일어나고 디스크 높이가 적게 낮아지면서 협착이 덜 온다. 이런 이해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협착은 몸이 흔들리고 몸이 많이 쓰면 생기는 문제지 나이가 중요한 원인이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네, 단지 그런 건 있습니다. 연세가 들면 협착이 어떻게 작용하냐면은요. 젊은 사람들은 협착이 아무리 심하게 와도 3 분도 못 걷는 경우 1 분도 못 걷는 경우는 별로 안 생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불편하고 너무 힘들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는 불편감이 생기시는 거거든요. 근데 연세가 높으셔서 80대 70대 80대 후반 돼서 협착이 돼서 못 걸으시는 분들은 왜 못 걸으시는 거냐면은요. 자기 몸을 들 힘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왜 자기 몸을 자기가 못 드냐? 협착의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착증은 이런 식으로 허리가 숙여지는 병입니다. 허리를 숙이면 신경이 눌릴 거 아니에요. 많이 아프진 않지만 엉덩이가 묵직한 느낌이 있게 되세요. 그러면은 허리를 숙였으면은 피면은 뭔가 불편하니까 허리를 숙이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허리를 숙이고 벗는 건 우리 학교 다닐 땐 벌 받는 자세였잖아요. 기마 자세 허리 숙이고 쓰면 힘들잖아요. 어르신도 똑같이 힘듭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허리가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리를 숙였는데 연세가 높으셔서 나의 체력이 나의 몸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는 극단적인 보행 장애가 나타나는 것과 다른 걸 뿐이지 젊은 사람도 협착의 증상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젊으신 분들이 그렇게 되시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젊은 사람도 협착이 생길 수가 있고 선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도 젊으신 분들도 협착이 생기는 경우는 있으시고요. 네, 젊은 분들 중에 협착이 생기시는 분들은 대부분 운동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연세가 60, 70이 돼서 협착이 생기시는 분들은 꼭 운동을 많이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협착이 생기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젊은 분들이 협착이 많이 생기는 거는 대부분 협착의 발생 원인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려면은 운동을 많이 해야 많이 흔들리겠죠. 한 번에 무거운 동작을 듣는 거는 이런 식으로 다치는 정상에서 불안정으로 가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게 흔들림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야지 인대의 과증식으로 보통 넘어가거든요. 보통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젊으신 분들 중에 협착이 나타나는 경우가 빈도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송하연 님이 질문 주셨네요. 선생님, 척추 협착증이나 전방전이증, 디스크 찰증 등 등등 모든 척추 질환 환자는 코어 운동을 해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코어 근육이라는 곳은 횡격막 밑에 있는 근육이고 척추는 등판 내에 있는 지지뼈 안에 있는 코어가 영향을 줄 거예요. 척추 기립근 운동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송하연 님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꼭 하고 싶은 답이었습니다. 일단 코어가 어떻게 생기신 건 코어가 어떻게 생겨 있는 거냐면요.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여 주시면은 코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1차 코어 가장 깊이 있는 코어를 코어라고 얘기하는데요. 코어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복횡근이라는 게 앞쪽에 있는 원통 같은 거고요. 이 복횡근과 이 다혈근 그리고 골반 기저근, 횡격막 이거 네 개를 전통적인 코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횡격막은 그러니까 이 1차 코어라는 게 결국 협응력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횡격막은 숨 쉬는 근육이기 때문에 협응력 관계에 있는 근육이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대표적인 코어 운동, 코어를 쓰는 운동이 골프 같은 경우도 복압을 사용해서 스윙을 하지 않습니다. 즉 척추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골프 레슨에서 프로들이 가르치는 걸 보면은 숨을 내뱉고 치라고 합니다. 복압을 이용해서 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재활 가르쳐 드릴 때는요. 골반 기저근과 횡격막은 저는 빼고 설명을 하고요. 골반 기저근에 대해서 해부학적으로 저 그 근육 구조가 뭔지 명확하지 않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차 코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복횡근과 다혈근입니다. 이 복횡근에 힘이 잘 들어가게 되면은 다혈근까지 같이 힘면서 몸이 저절로 곧게 펴지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 코어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요. 여러분들이 방금 송하연님 질문에 보면은 등 쪽에 있는 기립근을 운동한다고 하시는데요. 이 척추는 몸의 한참 뒤에 있죠. 근데 이 뒤에 있는 걸 더 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더 비대칭으로 가겠죠. 척추뼈 자체가 몸의 가운데에 있다는 막연한 느낌을 가지고 말 얘기를 하는 게 척추 기립근 운동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립근 운동을 하는 건 몸의 허리뼈 자체 압력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머리랑 팔은 몸통의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도 구조상 몸통의 앞에 붙어 있거든요. 척추뼈만 뒤에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거 뒤쪽에다 힘을 더 강하게 때려 버리면은 허리 압력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강화해야 되는 코어는 1차 코어인 이 복행근에 대한 인지가 강해지는 게 체중의 분산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척추 기립근의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환자분이 기립근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알게 되면은 기립근 강화를 함부로 하면은 허리 안 좋겠다는 걸 여러분들이 금방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척추 기립근은 척추뼈를 동그랗게 싸고 있지도 않습니다. 척추뼈의 후면에만 있는 게 척추 기립근이거든요. 이 장요근이나 옆에 있는 근육들은 척추뼈를 싸고 있는 근육이 아닙니다. 척추뼈랑 이거는 골반 쪽에 붙는 뼈이기 때문에 이거는 척추뼈의 안정과 전혀 관련이 없고요. 이 뒤쪽에 있는 근육만 더 강하게 만들면은 허리뼈에 떨어지는 압력만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활에서 여러분들이 코어에 대해서
1차 코어가 훨씬 더 중요하고 2차 코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도 안 아픈 사람이 1차 코어가 잘 확립된 상태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과격한 운동을 하는 걸 잘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2차 코어도 1차 코어와 잘 밸런스 있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지, 기본적인 코어, 복행근에 대한 인지가 합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립근을 활성화하는 운동은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몸의 밸런스를 깰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척추 기립근 운동은 코어에 대한 인지가 복행근에 대한 인지가 훌륭해진다면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걸 왜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레슨을 배우시게 되냐면은요. 호흡을 잘 조절하다가 실은 복행근에 대한 인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코어의 기능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고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호흡을 잘 조절하고 기립근 운동을 하는 게 1차 코어를 안정하고 2차 코어 운동을 하라는 거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환자분들이 이 설명을 송 의원님 같은 거 퍼즐이 풀리셨으면 합니다. 자기 몸을 잘 느끼시는 분들은 이거를 금방 아실 수 있으세요. 제가 조금 더 설명하고 또 다른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 코어를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코어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줄넘기 할 때 보면은 배에서 뭐가 버텨주는 느낌이 나죠? 줄넘기 할 때 보면. 배에서 뭐가 안 버텨서 배에 힘을 빼고 줄넘기 하면은 허리가 나갈 것 같잖아요. 그게 코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뭔가 아랫배에 힘을 줘야 되지 윗배 거죽배에 힘을 주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보통 허벅다리 앞쪽에 힘이, 그러니까 코어가 특별히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허벅다리 앞쪽에만 힘이 들어가는 거랑 이 복행근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이 거의 일치합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해서 준비 자세를 할 때 전력 질주하기 전에 허벅다리에 힘을 주고 준비 자세를 하게 될 겁니다. 왜?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 허벅다리에 힘을 줘야지 코어가 강화되고 몸이 덜 흔들리게 된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 허벅다리에 힘을 잘 주는 게 코어를 강화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요거를 같이 그냥 따라해 보셔도 여러분 모두 다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복행근은 몸에 근육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그걸 못 하시고요. 몸에 근육이 너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간단한 동작을 해 보시면은 따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 채팅창에 들어와 계신 분들 혹시 따라해 보고 느껴지시면 느껴지신다고 좀 말씀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거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얘기인데 제가 몇 명한테밖에 얘기 안 한 얘기입니다. 책으로 쓸 생각입니다. 어찌 됐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심부에 수평으로 도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게 복행근이거든요. 아래 위로 되는 근육이 아니고 옆으로 도는 근육이 아니고 사선으로 도는 근육이 아니라 옆으로만 도는 근육입니다. 그럼 이 근육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옆으로 당겨집니다. 즉 여러분이 강의를 지금 보고 라이브 참여하고 계신 분이 배꼽 옆을 옆으로 당기게 좀 힘을 줘 보십시오. 숨을 호흡을 내뱉으라는 게 아닙니다. 호흡과 관련은 없습니다. 저는 1차 코어의 원래 정의에서 중요한 건 복행근과 다혈근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 횡격막은 전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배꼽 옆에 근육들을 옆으로 살짝 당기시면 여러분들이 뭘 느끼시게 되냐면은요. 등이 저절로 펴지고 목까지 펴지는 느낌이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이 코어를 옆으로 살짝 당겨 주게 되면은 이 복해 배를 배꼽 옆부분을 옆으로 살짝 당겨 주시게 되면은 다른 데 충분히 이완을 한 상태에서 하시게 되면은 저절로 자세가 좋아지고 저절로 목에 자세까지 달라지는 느낌을 가지시게 됩니다. 김민님 해 보셨나요? 옆으로 당기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복행근은 옆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배에 힘을 주려면 자꾸 아래 위로 당기는 이 복직근과 그 복사근에 자꾸 힘을 주세요. 배를 배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배를 옆으로 당기셔야 됩니다. 이 근육의 모양을 보시면 보통 제가 골프 프로님이나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랑 얘기를 해 보면 바로 느끼십니다, 이거는. 전문적으로 운동하신 분들은. 속근육을 옆으로 당기게 되면은 저절로 내가 어깨를 펴려고 힘을 주지 않아도 저절로 등과 목이 펴지는 느낌이 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복행근이 옆으로 당겨지게 되면은 몸통을 받쳐주게 됩니다. 당연히 몸통을 받쳐주기 때문에 허리뼈에 힘이 전달이 적게 되면서 몸이 펴지고 협응력 관계에 있는 보통 협응력 관계에 있는 근육들은 대부분 앞뒤로 대칭해 있습니다. 이 모양상 다혈근과 복행근은 협응력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근육입니다. 협응력 우리가 상완 2두에 힘을 주면 3두의 힘이 저절로 가듯이 대칭적 위치에 있는 근육들은 힘을 주는 순간 같이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 인체의 그림을 봤을 때 복행근에 힘이 들어가면 다혈근도 동시에 같이 힘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배를 옆으로 당기면 신기하게 목까지 펴지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완이 잘 되어 있는 분이어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해 보시면은 내가 배를 옆으로 당기는 아주 약한 힘을 주셔야 됩니다. 약한 힘을 줘도 내 자세가 저절로 발라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신전이 아닙니다. 신전이 아니라 코어에 힘을 주면 저절로 내 척추가 중립 자세를 찾아간다는 뜻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틀보틀님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척추 협착증과 척추 측만증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당구 스타가 척추 측만증이라 당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건 관점의 차이입니다. 어떤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생긴 걸 보고 짓기도 하고 뭐 피부 색깔을 보고 짓기도 하고 키를 보고 짓기도 하고 이 사람의 본성, 심성에 따라 짓기도 하죠. 어떤 진단명을 지을 때 진단명을 짓는 게 진단명을 어떤 처음에 질환을 처음 묘사한 사람의 어떤 주관으로 묘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름 짓는 방식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 짓는 방식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척추 측만증은 척추가 휘어 있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척추 협착증은 척추관 내에 있는 신경이 눌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 거기 때문에 척추 측만증과 척추 협착증은 전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척추 측만증인 사람이 척추 협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척추 측만증인 사람이 협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협착증이 있지만 측만이 없을 수도 있고요. 협착증이 있으면서 측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어떤 진단명을 들으면은 진단명이 어떤 배제적인 수학적으로 1 부터 2, 2 부터 3, 3 부터 4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질환을 이름을 짓는 거는 처음 질환을 정의한 사람들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갖다 붙인 거기 때문에 전방전이증도 마찬가지로 전방전이증가 있으면 협착이 없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다른 병이라고. 아닙니다. 전방전이증은 생긴 모양을 가지고 붙인 이름이고요. 협착증은 그냥 신경이 눌려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둘은 전혀 대립되는 뭔가를 구분하고자 하는 진단명이 아니라 그 두 개의 진단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대부분의 질환이 이미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시고 어떤 의학 정보를 찾아보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좀 오해가 적으실 것 같습니다. 외래에서 많이 그러세요. 구별될 수 없는 두 개를 쭉 구별하더라고요. 제가 질환을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서 협착증이라는 거예요? 전이증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그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협착입니까? 디스크입니까?" 그런 말씀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일 많이 드리는 건 퇴행성 디스크는 협착에 포함되는 겁니다. 외상성 디스크는 다른 질환으로 이해하셔도 좋으신데요. 대부분의 경우 퇴행성 디스크는 협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척추 협착증 정의 자체가 황색인대 비율과 늘어진 디스크, 자라난 골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의상 퇴행성 디스크는 협착을 포함하는 거고요. MRI에서 퇴행성으로 늘어진 디스크가 있다고 설명을 들은 게 내가 디스크란 병이 있다고 설명 듣는 거랑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실은 이 개념적인 설명이 명확하지 않게 설명하시는 선생님들이 바빠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셔서 영광스럽습니다. 네버월드 님이 질문 주셨네요. "질환까지는 아니고 허리가 자주 아픈 사람이 필라테스를 해도 될까요? 필라테스를 하면 코어 기억을 키우기가 좋다고 하던데요." 어 불편하시면 필라테스 하는 건 건강합니다. 저는 어떤 운동이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무조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운동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라테스가 그 전통상 할로잉이나 브레이싱, 호흡 관련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한 기술을 하고 있는 운동법이기 때문에 코어 관리에 비교적 가까이 가 있는 면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하지는 않지만 필라테스 하는 건 절대로 나쁜 운동이 아니고요. 무리하지 않게 제가 지금 여러분께 오늘 강의 시간에 천천히 설명하는 건 필라테스 하면서 다 지켜야 될 기본 자세와 호흡법과 운동하는 방법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 설명 잘 들으시고 필라테스 하시는 거 좋아 보입니다. 키보드 매니아 님께서 "코어 근육을 키우려면 플랭크 같은 거 많이 해도 괜찮을까요?" 좋으신데요. 많이가 잘못된 겁니다. 보통 진짜로 제가 코어 인지 제어를 시키면은 천천히 할 수 있는 걸 능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키우고 싶으면 하루에 100번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천천히 100번 못 합니다. 그러니까 코어라는 건 결국 코어 인지는 결국 버티는 힘이고 균형 잡는 힘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면 안 늡니다. 많이 하면 빨라지겠죠? 늘 수가 없습니다. 뭐랑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외줄타기를 할 때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 능력이 좋은 사람일까요? 외줄을 뛰어가는 사람이 능력이 좋은 사람일까요? 당연히 천천히 외줄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 좋은 사람이겠죠. 코어의 인지가 좋은 사람은 천천히 균형을 잘 잡는 사람이지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이 하면 대부분 빨리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하는 것보다 코어를 정확하게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플랭크가 코어 운동인 건 맞는데 코어 운동이 플랭크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똑바로 서고 똑바로 앉고 똑바로 걷는 것만 천천히 수행해도 플랭크를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코어 근육은 금방 생길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매니아님 2 분에 50 세트요? 2 분 50 세트.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어 그러니까 뭐 코어 근육을 뭐 환자분께서 통증이 하나도 없고 내가 상하체를 연결하는 운동 능력을 내가 뭐 테니스 선수다 뭐 그런 분들은 테니스라든지 팔을 많이 쓰는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체와 하체를 코어와 밸런스 있게 연결하는 동작으로서 플랭크를 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플랭크까지 열심히 하실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하고요. 통증이 없으시다면은 내가 아픈 데가 없고 아픈데 건강해질 목적이 아니시라 내가 크게 아픈 데가 없고 내가 좀 더 몸에 활력을 얻고 다른 스포츠를 안전하게 하고 싶은 목적이시라면은 2 분에 50 세트 2분 50 세트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낚시하는 아재님의 질문.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협착증이 나아지나요? 어 협착증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몸이 많이 흔들리는 운동이라고 했죠. 그럼 몸이 적게 흔들리면 협착의 진행을 적게 하겠죠. 그리고 제가 코어를 강화하는 게 즉 강화라는 말을 저는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스포츠를 할 때는 코어 강화가 필요합니다. 코어 인지가 필요한 코어가 강해야지 과격한 스포츠 동작을 해서 안 다치거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강화 정도가 필요하신 게 아니라 인지가 안 되는 겁니다. 코어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예 뭔지를 모르세요. 인지가 잘 되고 나서 원래 강화하는 게 강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가장 큰 문제가 코어에 힘을 들어간 걸 느끼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강화 운동을 하신다는 거에 문제의 본질이 있습니다. 강화 운동까지는 대부분 필요 없으시고요. 뭔가 좋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강화 운동까지는 필요 없으시고요. 협착증의 진행을 막고요.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흔들리는 게 협착의 진행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림 부탁드릴게요. 예, 그림 보시면은 코어가 이 원통이잖아요. 이 원통에 계속 힘이 들어가 있으면 허리뼈가 적게 흔들리겠죠?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은 이 그림 보시면은 몸은 엄청나게 숙였는데 허리뼈는 별로 안 꺾였죠. 코어에 대한 인지가 좋은 겁니다. 코어가 뭐 대단한 힘을 하는 게 아니라 코어에 대한 인지가 잘 유지가 되고 몸을 숙이면 똑같이 몸을 숙여도 허리가 안 꺾입니다. 그럼 이렇게 몸을 숙이신 게 생활화되신 분은 똑같이 허리를 써도 허리뼈가 꺾이는 양이 적겠죠. 그럼 협착이 진행을 잘 안 하겠죠. 그리고 허리도 잘 안 아프겠죠. 이 자세가 자전거 사이클 타는 자세랑 유사합니다. 원래
사이클도 프로들은 이렇게 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어에 힘을 잘 줘서 허리는 하나도 안 꺾고 등만 숙여지면서 자전거를 타라고 합니다. 그렇게 타면은, 근데 왜 그러냐면 진짜 프로 선수들은 다 자세가 좋아요. 왜냐하면은 왜냐하면 자세가 안 좋으면 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경쟁을 하는데 몸에 흔들림이 많고 몸에 마모가 심한 자세로 하면은 경쟁에서 탈락하겠죠. 그래서 프로 선수들이 하는 운동의 자세를 보면은,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그 코어의 기능 중에서 복행근과 다혈근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걸 골프를 빗대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골프 프로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거의 인체의 진실에 가까운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어찌 됐든 이런 식으로 코어에 힘을 잘 주는 게 몸을 덜 망가뜨립니다. 덜 망가뜨리고, 그리고 실제로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이거 트레이닝 제대로 하시면은 바로 허리에 떨어진 힘이 주는 걸 느끼십니다. 왜냐하면은 머리랑 팔이 앞에 있고 다리도 앞에 있는데 배가 받쳐 주시면은 허리뼈로 힘이 적게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은 허리 통증을 주는 거 바로 느낍니다. 5초 안에 느낍니다. 지금 허리가 뻐근하신 분이 허벅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게, 제가 지금 좀 이따 쓰는 자세 보여 드릴 텐데, 그게 쓰시기만 해도 허리에 부담감이, 허리에 힘이 적게 떨어진다는 거를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듣기 어려운 내용이실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되게 어디서 듣지 못했던 또 한 가지 새로운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자세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해부학적 자세라고, 아나토미컬 포지션이라고 되게 유명한 자세입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이 그림들을 되게 오해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쓰는 게 바른 자세다. 어 근데 여기 이 그림에는 좀 함정이 있습니다. 어깨가 앞을 향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이렇게 쓸 때는 이 자세가 어깨가 앞을 향하게 쓰는 자세가 바른 자세가 맞는데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손바닥이 앞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렇게 안 쓰잖아요. 우리 걸을 때는 손바닥이 옆을 향하게 쓰죠, 우리 걸을 때는. 그렇게 되면은 어깨가 살짝 앞으로 말리고 손이 주머니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힘을 완전히 이해 안 하고 손을 내려놓으면은 손이 주머니보다 한 개 내지는 한 개 반 정도 앞쪽으로 나갑니다. 이게 몸에 힘이 빠진 자세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세를 그렇게 쓰기만 하는 걸로 코어에 힘이 들어갑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깨를 피는 자세는, 그러니까 과도한 힘을 줘서 어깨를 피는 자세는 무게중심을 뒤로 밀어버린 자세입니다. 무게중심을 뒤로 밀어 코어를 못 쓰고 이 근육을 써서 내 근육의 힘으로 내 머리랑 팔을 받치면 내 허리가 덜 망가지겠죠? 근데 저거를 어깨를 억지로 피는 순간 무게중심이 뒤로 가면서 허리뼈에 내 머리와 팔의 무게가 떨어지고, 이 뒤로 갔던 힘이 다시 다리로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허리에 과도한 힘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코어를 잘 느끼고 싶으시면은 그냥 팔을 한 45도 정도, 팔꿈치를 45도 정도 굽히고 천천히 앉았다 섰다 하는 것만으로도 허리에 떨어진 힘이 줄어드는 걸 느끼십니다. 실제로 허리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요, 똑바로 서서 팔을 45도 굽히는 것만으로도 허리에 압력이 떨어지시는 거를 금방금방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몸의 인체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시고 이 코어를 잘 느끼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섰을 때, 내가 그냥 요 방송 듣는 분이 서 보셨을 때 그냥 종아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섰을 때. 그럼 뭐 중심이 뒤로 넘어간 겁니다. 그럼 허리뼈에 체중이 다 떨어지는 거고요. 내가 섰을 때 허벅지에도 충분히 힘이 들어가겠으면은 중심이 뒤로 넘어가 있지 않은 거고, 코어로 힘이 전달되고 있어서 내 허리를 덜 쓰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언제나 이 몸의 정확한 밸런스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는 아 김민 님은 "따라하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열린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거는 그냥 정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는 손을 저렇게 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을 앞으로 모은 그러니까 손을 옆으로 한 상태에서 이 그림처럼 제가 드리는 요지는 그겁니다. 이렇게 어깨가 열리는 건 손바닥을 폈을 때만 자연스러운 자세입니다. 손을 앞면을 향하게 하지 않았을 때 어깨가 열려 버리면 몸을 억지로 부자연스럽게 뒤로 제친 자세가 되는 거고 그건 허리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여러분들 너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셔서 어쩔 수 없이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중립 자세지 신전 자세가 아닙니다. 굴곡을 하면 안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신전을 하면 디스크가 그림에서 보면 앞으로 밀리죠. 여기 디스크 껍데기에 힘이 더 많이 가겠죠. 디스크 파열을 조장합니다 신전은. 굴 중립 자세를 잘 유지하는 게 좋고 굴곡을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은 많이 굴곡하면 디스크가 앞으로 밀려 나오는 것 같은 이 그림은 많이 보셨는데 이 그림은 못 보셨을 거예요. 원래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은 쌍입니다. 굴곡이 해로운 것만큼 신전도 똑같이 해로운 건데 여러분들이 신전이 좋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신 거는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의학 상식입니다. 중립을 잘 유지하시는 게 여러분 건강에 유리하신 행동이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그 중립을 잘 유지하는 거는 코어에 대한 인지가 좋아지면은 저절로 중립이 유지가 됩니다. 껍데기 근육이 많아지면 절대로 내가 중립인지 아닌지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피트니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거든요. 피트니스를 보면은 그분들은 중립이를 느낄 수가 없으면 거죽 근육들이 너무 많고 이 근육이 발달됨에 따라 자세가 왜곡이 되기 때문에 중립이를 잘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 근육도 어느 정도까지가 좋은 거고 근육의 분포가 중요한 거지 절대적인 힘을 기르는 게 허리를 보호하는 거랑 관련이 없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쪼끔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은 안 아프면 병이 나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아프다고 나은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협착은 별로 통증이 없으세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척추관이 가운데가 눌리는 거는 저절로 허리가 숙여진다고 느껴지고 보폭이 줄어들고 다리가 점차 가늘어지고 우울해지고 그런 병이거든요. 환자분들한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은 50 대까지는 피부가 나이를 결정하는지 모르겠지만 60 대부터는 걸음걸이가 나이를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 보면 예외 없이 보폭이 좁아져 계시고요. 양쪽 걷는 리듬이 달라져 있고요. 몸이 흔들립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노화를 볼 때 '아 이분은 늙어 연세가 들어 보이시니까 오래 못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잖아요. 걸음걸이가 나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허리를 숙이고 다리도 절고 몸이 흔들흔들하면서 만 보를 걸었다고 성취감에 '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몸이 흔들리고 젊은 사람처럼 걷지 못하시면서 만 보를 걷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 허리 관점에서 몸에 독이 됩니다. 물론 유산소 운동이 되고 근력 운동이 돼서 다른 질환적으로는 건강에 좋을 수는 있겠지만 큰 그림에 봐서 허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어떤 운동의 값어치가 있는 경우는 매우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행이 쓸데없는 힘이 들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안정적으로 되는 범위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걷기를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름 님이 질문 주셨네요. 얼마 전부터 어 그 왼쪽 팔 주워 맞는 부위에 피부가 툭툭 튀어나와요. 근육이 들어서 진동해요. 왜 그럴까요? 크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제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고 의학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옛날 시험 보면 생각하거든요. 시험에 뭐 나올지.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가능하면 안 읽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가 뭘 그렇게까지 잘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기막히게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를 알거든요.
덜 중요한 거에 신경을 적게 쓰시는 게 건강관리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굳이 제가 설명하려면 몇 가지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하지 않은 건 별로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게 큰 문제가 없는 상태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시는 거고, 저걸 의학적으로 설명하게 되면은 몇 가지 뭐 엄한 얘기, 그러니까 좀 심각한 얘기들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확률이 너무 낮은 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제가 오늘도 진료 보면 그러세요. 80 넘으신 노모가 갑자기 엑스레이가 궁금해하세요. 아프니까 그런 거죠. 원인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분이 힘이 없으신 이유는, 아픈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현재 제일 많이 하는 착각, 그러니까 오류가 뭐냐면은요. 협착만 없어지고 디스크만 없어지면 난 안 아프고 훨훨 날아다닐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무슨 뜻이냐면은요. 20 대의 친구가 허리가 하나도 문제가 없어, 너무너무 깨끗한 친구가 배에 힘을 빼고 100 킬로 물건을 들어요. 허리가 아픈 게 정상이겠죠? 네. 협착증이란 게 결국 어떤 병이냐면은요. 협착이 오랫동안 있다 보면 코어가 접히면서 코어에 힘이 빠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몸 전체가 노쇠해지기 때문에, 20 대가 100, 그분은 일상생활 자체가 20 대가 100 킬로짜리 배에 힘을 빼고 100 킬로짜리 물건을 드는 것 같은 압력으로 그분 몸에 떨어지시는 겁니다. 즉, 내가 아프고 싶지 않으면은 묘한 약,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진통제를 먹고 좋은 수술을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몸통에 힘이 생겨야 됩니다. 내가 힘이 안 늘었는데 안 아프길 바라는 거는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보통 이걸 늙었다고 표현하는데, 늙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모호한 말입니다. 90이 넘으셔도 괜찮은 근력으로 몸이 안 흔들리게 꼿꼿하게 자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어떤 부분은, 몸의 어떤 부분은 노화가 많이 진행됐을지 모르겠지만 근골격계적으로 노화가 별로 안 진행하신 분이 맞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거는 늙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몸에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거고요. 힘은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하고 협착 관리를 잘하시면은 아주 많은 분이 80대 후반까지 자기 마음대로 뜻하는 대로 몸을 꼿꼿이 세우고 허리 안 아프게, 저는 생활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 내 몸에 힘을 잘 기르려고 하셔야 돼. 이 힘이 근력이 아니라, 껍데기 근육이 아니라 코어로 균형을 잘 잡는 힘을 만드시고, 그 힘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근력 운동을 통해서 내 근골격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김민 님이 외래에서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운동 안 하고 힘 안 기르고 안 아프려고 하시는 거는 공부 안 하고 서울대 가려는 건 똑같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래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은, 수학을 잘하고 싶어야 수학 시험을 잘 보지, 수학 시험만 잘 보려고 해서는 수학 시험 잘 보기 힘들거든요.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잘 느끼시고 힘을 기르시다 보면은, 그런 차분하게 힘을 기르는 노력은 누구에게나 거의 언제나 여러분 건강에 보답을 합니다. 네, 어르신들, 오늘 제가 진료 보셨던 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은요. 그분이 거의 한 3 개월, 6 개월 동안 30 미터도 못 걸으셨던 분이세요. 제가 감압을 2 마디를 했습니다. 근데 감압을 2 마디 하고 나니까 허리가 확 펴지셨고, 가실 때는 여러 가지로 몸 컨디션은 쪼끔 그러셨지만, 네, 그 정도 연세가 되면 대부분 우울감이 되게 크세요. 어찌 됐든 잘 내려가셨는데, 네, 가셨다가 한 40일 정도 만에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냥 그럭저럭 그래도 지내셨대요. 옛날보다 허리가 많이 펴지긴 했지만 보행량도 잘 늘어난 게 모르겠고, 어머니는 노상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40일 만에 오셨는데, 오셔 가지고 온 가족이 머리도 다 같이 오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죄송한데. 네, 약 떨어진 지가 5 일인가 되셨는데 그때부터 아파 죽겠다고, 아파서 아무것도 안 된다고 온 가족이 막, 어머니는 뭐 잠을 못 자고 우울해지고 변비도 생기고 다른 막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네, 제가 그냥 그분께 설명드린 거는 뭐냐면은요. 수술 전보다 지금도 허리는 많이 펴지셨어요. 근데 그분이 허리를 펴 놨는데, 허리를 펴고
제 외래실에 걸어 들어올 때는 옛날처럼 허리를 숙이고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허리가 펴졌을 때 그 펴진 허리를 유지하면서 걸으려고 노력을 하고 힘을 기르셨어야 되는데 번거로우니까 그런 거 잘 안 되셨던 것 같고. 네. 근데 본인이 혼자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어르신들이 생활 습관이 이렇게 어르신 몸에 친화적이지는 않잖아요. 이것저것 집안일을 하신 걸 계속 하시는 거죠. 제가 드린 약이 결국 강한 진통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소염제 계열의 약을 드렸던 건데 그걸 드시고 일하실 때는 혼자 생활이 가능하신데 그 약이 떨어지자마자 혼자 생활할 때 더 아파지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우울해져서 오신 거거든요 실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소유전보다 더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어르신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꾸 그렇게 그러니까 약을 먹어 줘 어머니는 어떻게 하신 거냐면요. 내가 약을 먹으면서 견딜 수 있을 만큼 활동량을 끌어들이신 거예요. 약을 먹으면서 견딜 수 있을 만큼으로 내 활동량을 끌어올리신 겁니다. 이런 망해요. 소염제 3-4 년씩 4-5 년씩 드시는 분 중에서 연세 평균보다 안 늙은 분은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소염제 3-4 년 4-5년 드시면 폭삭 늙으세요. 그 요양병원을 가는 걸 미래를 예약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진통제를 먹고 견딜 만큼 활동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어르신께서는 내가 진통제를 안 먹고 지낼 수 있을 만큼 활동을 줄인 상태에서 몸의 힘을 충분히 길러서 약을 끊고 지내시려고 하셔야지 장기적으로 그 몸이 견뎌지시지 약을 먹고 견딜 수 있을 만큼 활동량을 늘려 버리신 거예요. 재활은 뭘 배우셨는지 거의 기억이 안 나시고요. 뭐 어르신들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뭐 제가 이해는 합니다. 어르신들한테 재활 교육 좀 해 드리면은 자기에 대한 침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기 신체적 자유를 제가 억압한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르신들한테 맨날 "이건 생존의 문제라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어르신들한테는. 내가 약을 내가 실수했을 때만 내가 관리를 잘못했을 때만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활동량을 일단 줄이시고 그 상태에서 몸에 힘을 길러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병원에서 의사랑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진통제로 계속 버티다 보면 그 진통제가 안 듣는 순간에는 걷잡을 수 없이 몸이 늙어 있고 어떤 치료를 해도 잘 반응이 없는 상태가 되시는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건강 관리에 대해서 제가 요런 잔소리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화이팅 저도 어르신들한테 맨날 화이팅 많이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몸에 힘이 빠졌다는 걸 인정을 하시고 '내가 힘을 기르면 좋아진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제가 치료해 대부분 확 덜 아파지세요. 덜 아파지시면 되게 우울해하시거든요. 왜 나 안 아파지면 날아다닐 줄 알았는데 잘 안 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힘은 기르면 생깁니다. 협착 때문에 힘이 떨어지신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협착을 제거를 해 드렸기 때문에 허리가 쫙 펴지세요. 그 상태에 잘 적응해서 그 상태에 맞춰서 잘 활용하시려고 하시면은 동네에서 인기 스타가 되십니다. "왜 이렇게 젊어지셨냐."고. 그런 분들도 많이 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언제나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코어를 잘 인지하도록 여러분들께서 마음 써 주시고 좀 더 즐겁게 생각해 주시는 게 너무 약에 의지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줄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모두 다 어떤 묘방이 있다기보다는 코어를 잘 느끼고 긍정적으로 내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해서 병원은 정말 꼭 필요할 때만 도움받을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가지시려고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아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